자, 오늘은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최근에 이런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삼성 이재용 씨가 내야 되는 세금 부담이 무려 12조가 넘는다라고 하죠. 이거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부자들의 재산이라는 게 통장에 현금으로 10조, 20조씩 쌓여 있습니까? 아니죠. 거의 대부분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가지고 주식 지분의 형태로 묶여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가에서 12조, 13조에 달하는 현금 세금, 이래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아무리 이재용이라고 해도 갑자기 그만한 돈은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다? 세금 내려고 국내 최대 재벌이 은행에다가 대출을 알아보는 판이라고 합니다. 야, 반도체 기업에 지금 경영하기에 전념해도 바쁜 판국에 저런 것까지 스트레스 받고 신경을 쓰고 불안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얼만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60%가 넘습니다. 60%에서 최고 65%까지 뜯어가요. 절반보다도 더 많이 뜯어갑니다. 원래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도 정신 나간 거죠. 그런데 주식회사의 주식 지분 같은 경우에는 할증이 붙어요. 오너 일가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다 뭐다 해가지고 20%의 추가 할증이 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유산에서 60% 이상을 세금으로 뜯어가요. 여러분들이 회사 하나 세운 뒤에 평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식 지분 100억짜리 가치의 기업을 만약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키워 놓으면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100억짜리 기업 지분을 물려주는데 국가가 60억 이상 뜯어갑니다. 이거 여러분들 100억을 물려주면은 60억을 뜯어가요. 이거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강도보다 더 하죠. 반면에 해외 선진국들은 절대로 이렇게 가혹한 세금을 자국민들에게 뜯어가지 않아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물려주는 가업을 승계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막대한 세금 혜택을 줍니다. 결국 유럽의 유명한 나라들의 경우 실제 상속세율이 3%에서 5% 수준인 곳도 흔하고 많아봐야 11% 이하인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마저도 부모님이 물려주는 기업을 당장에 매도 안 하고 몇 년 이상 성실하게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영을 잘 하겠습니다. 약속을 할 경우 사실상 아예 면제를 해주는 곳들도 수두룩합니다. 독일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자국의 산업과 기업인들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국민노후자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삼성전자 및 삼성 계열사들의 주식이 왜 이렇게 흘러내리나 궁금한 분들 많을 겁니다. 자, 물론 여러 가지 경영상의 경제상의 이유들도 있지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인 상속세 부담 문제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너 일가가 지금 국가에다가 조 단위의 세금을 뜯겨야 되는데 당장 그만한 현금이 누구도 없죠. 결국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사 지분, 주식 지분의 일부를 매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너 일가가 조 단위의 주식 지분 일부를 만약에 매각을 하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기업 경영권이 흔들리겠죠. 해외 자본들은 공격이 들어오겠죠.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떨어지니까 해외 자본들이 공격을 들어올 것 아니야. 회사 경영이 그러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죠. 불안한 게 아무래도 불안 요소가 늘어나는 거죠. 세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자국민들이 경영권을 상실하고 있는, 세금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경영권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의 아내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어머니가 바로 홍라희 여사라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살인미술관인 리움미술관장직을 맡고 있기도 해서 이 문화예술 산업 쪽으로는 투자를 많이 해주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덕분에 우리나라 수많은 예술가들이 꿈을 키우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뜯기게 생길 처지거든요. 1조 4천억대에서 무려 2조 원에 가까운 여러 삼성가 주식들을 처분해야 되는 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천문학적인 금액이 상상이 가십니까? 대한민국 최대 기업의 가족들이 지금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전 재산의 60%에 달하는 세금 때문에 조 단위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심지어 은행에다가 담보를 맡기고 대출을 빌리러 다녀야 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배당금을 많이 주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같은 서민들이 소액을 투자해봤자 배당금으로는 가대 기별도 안 가죠.
진짜로 중요한 거는, 주주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는 기업이 눈에 띄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빵빵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주가 팍팍 올려서 주가 상승으로 보답하는 게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최대의 보답이란 말이죠. 그런데 회사 가치를 팍팍 올리면은, 회사 가치가 팍팍 올라가려면 경쟁 회사보다 뛰어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와 연구개발비에 돈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이 그게 가능하냐? 어렵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상속세 때문에 말입니다. 배당금을 나눠주느라 회사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배당금이라는 거는 나눠주면은 오너 일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 소액주주들에게도 공평하게 지분율에 따라서 배당금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자, 그렇죠.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나서 추수감사제 파티를 열어야 되는데 봄에 모를 심기도 전에 수확부터 하겠다고 난리치는 꼴이라는 겁니다. 내일을 포기하고 오늘 당장 밥 한 숟가락 더 먹는데 만족을 한다면 기업과 국가의 미래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내일을 포기하고 오늘 당장 밥 한 숟가락에 더 집착을 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과도한 상속세 문제는 이미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 국내 주력 수출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고요. 경영권을 뒤흔들면서 해외 자본들이 대놓고 우리나라 기업을 집어삼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있는 악법이 바로 이 과도한 상속세입니다.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삼키게 해주고 있다니까요. 실제로는 수십 수백만 국민들이 다 같이 이 상속세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주주들 모두가 다 함께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의 약 20%, 5분의 1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이 만약에 이대로 쓰러지고 넘어가 버리면은 누가 그 거대한 빈자리를 메울 겁니까? 중소기업들이 미국의 애플하고 경쟁이 됩니까? 중소기업들이 대만의 TSMC 같은 시가총액 수백조짜리 세계 최강의 글로벌 반도체 공룡 기업들하고 중소기업들이 경쟁이 됩니까, 여러분? 해외에서도 깜짝 놀라고 경악을 한다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13조 재산을 재력가가 물려받으면서도 세금이 사실상 0원이었다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내야 되는 상속세의 세금만 12조에서 13조 원을 넘어갑니다. 10조를 넘어가는 세금을 개인이 내는 이런 사례는 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아니 아예 없는 사례입니다. 누구도 자국의 수출 기업을 이런 식으로 목을 잡아다가 비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상속세와 과중한 세금이 과연 정말로 부자들만의 세금일까요? 드라마 뉴스에 나올 법한 대재벌들의 일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정말로 아깝고 탄탄한 중견기업들, 그리고 조금 덜 유명하다 뿐이지 훌륭한 대기업들이 이미 상속세라는 악법으로 인해서 우수수 쓰러지고 무너지고 해외로 경영권이 넘어가고 있는 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국내 대표적인 종사기업이었던 농우바이오라고 하는 회사는 2013년 창업주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1200억 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오너 일가가 경영을 포기하고 회사를 농협에다가 팔아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인수해간 농협에서 정상적으로 경영이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경영 노하우와 전문성이 너무나도 부족했고 결국에는 적자를 반복하다가 그 탄탄하고 좋았던 회사가 그저 그런 회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국가가 기업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세계 1위 손톱깎이 회사인 37 국내 기업입니다. 딸깍하고 잘 잠기는 그런 깨끗한 반찬통 락앤락, 이거 세계적으로 성공한 글로벌 브랜드인데 이 37하고 락앤락하고 둘 다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좀 지분이 많이 뺏겼죠. 모두 막대한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지분의 상당 부분을 오너 일가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좋은 기업과 이 브랜드들이 창출해내는 가치의 상당 부분이 해마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상속을 하면 싹 다 그냥 기업이 날아가겠죠. 쓰러지고 있다니까 이미. 국내 최대의 콘돔 제조사이자 세계 조달 시장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유니더스라는 기업도 결국 매각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속세를 버티지 못하고 창업주 일가가 지분을 대량 매도하고 포기해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악법인가요? 이렇게 수출 기업들에게 가혹하게 삥을 뜯어간 돈으로 푼돈 재난지원금 몇 푼 쥐어주고 그러는 게
과연 서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재벌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뜯어서 재난지원금 몇 푼 주는 게 과연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일까? 서민들한테? 아닙니다. 최고의 복지는 기업이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도한 대한민국식 징벌적 세금은, 이 상속세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혹은 파격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젊고 똑똑한 인재들, 조금 덜 알려진 웬만한 기업의 후계자들은 죄다 해외에서 투자하고 법인을 설립해놓고 창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과도하고 사업하기 힘들게 사사건건 방해하는 행정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면은 결국 국내에는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과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겠죠. 결국 누가 손해를 볼까요? 그렇죠. 국민과 서민들도 함께 손해를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마트랑 신세계로 유명한 정용진 부회장을 한번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어머니가 대단한 사업가였는데 이제 정용진 씨가 물려받고 있죠. 자, 그런데 정용진과 유경남매가 4,900억을 증여받으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3천억입니다. 3천억. 정말로 뚝 잘라가지고 60%를 뜯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갑니까 저게? 내 부모님이 평생 동안 모은 돈 4,900억을 내가 물려받는데 그 중에 세금을 3천억을 가까이 뜯어간다고. 시청자분들 같으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은 3천억으로 용병을 구해가지고 청와대랑 전쟁을 하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저게 말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화 안 납니까 여러분? 이렇듯 최대 60%를 넘어가는 우리나라의 과중한 세금은 나라를 망치는 악법이라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상대로 도둑질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단편적인 통계 자료만 보고 해외도 상속세를 많이 뜯어가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60%, 65%씩 뜯어가지만 해외는 명목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부모가 물려주는 기업을 가업 승계한다든지 이렇게 가업을 착실하게 승계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특별 혜택들과 예외 조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좌파들은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한국도 실효세율은 얼마밖에 안 되고 뭐 실질적으로 다 줄이는 방법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자, 근데 그런 거 없었어요. 삼성 변호인단이나 법무팀이 바보입니까? 정말로 부모 전재산에 부모님이 평생 모은 전재산의 50% 60% 이상을 뜯어간다니까? 다들 뉴스 보셨잖아요. 상속세 13조 낸다 이런 거.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상속세율을 자랑합니다. 최대 60%를 넘는 이 정신나간 상속세로 인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 대에 이르기까지 두세 번만 상속을 반복하면 경영권이 아예 사라질 판입니다. 다들 뉴스 보셨잖아요. 상속세 13조 낸다 이런 거.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상속세율을 자랑합니다. 최대 60%를 넘는 이 정신나간 상속세로 인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 대에 이르기까지 두세 번만 상속을 반복하면 경영권이 아예 사라질 판입니다. 그리고 이 과중한 세금은 사실상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극소수 부자들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눈높이를 낮춰볼게요. 우리 일반인들 눈높이로. 요즘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그런데 평생 동안 월급쟁이 노릇하면서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이 어쩌다 보니까 나고 자란 곳이 서울이야. 이런 분들 많죠.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월소득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평생 월급쟁이 노릇하면서 살아오신 부모님이 이제 어쩌다 보니까 나고 자란 곳이 서울이라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쭉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그게 이제 10억 초반 정도 한다라고 쳐봅시다. 솔직히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서울 집주인들이 몇 분은 계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 대한민국에 솔직히 많죠. 자, 그런데 그 부모님이 병에 들어갖고 돌아가시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6개월 내에 세금 2억 5천만 원을 내라고 국가에서 협박장이 날아옵니다. 시청자분들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운 좋게 내가 나고 자랐던 곳이 서울이었을 뿐인데, 혹은 옛날에는 부동산 값이 불과 5년 전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부동산 값이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 저렴했잖아요.
지금보다 부동산 값이 두세 배 이상 저렴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빌려가면서 겨우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한 게 전부인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네가 부자다, 내가 부자다, 여러분들이 부자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아프거나 혹은 내가 아파서 자식에게 이거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국가가 세금을 3억 원, 4억 원씩 뜯어간다. 여러분들 그거 용납이 됩니까? 버틸 수 있습니까? 세율이 60%가 아니라 20%, 30% 정도만 돼도 이렇듯 내가 직접 부딪혀 보면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버겁다라는 겁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된다라는 소리가 바로 이런 거를 두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저게 과연 좋은 정책입니까? 아니죠. 국가가 합법적으로 개인이 모아놓은 사유재산을 강탈해 가는 것 아닙니까? 도둑질해 가는 거잖아요. 상속세 폭탄이 무서워가지고 우리나라 부자들이 나라를 떠나고 해외로 투자 이민을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속 증여세가 적은 싱가포르나 모나코 같은 곳을 찾아가지고 옮기는 실제 사례들이 여럿 나온다라고 해요. 모나코는 상속 증여세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속세라는 거는 악법이고요. 명백한 이중과세입니다. 한평생 막대한 세금을 뜯겨가면서 열심히 부모님이 벌어모은 돈을 내 자식에게 내가 물려준다는데, 왜 국가가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무려 3분의 1, 많게는 심지어 절반 이상씩 뜯어간단 말입니까? 60%씩 뭉탱이로 저렇게 뜯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부자가 3대를 지나면은 재산이 16%밖에 안 남는다라고 해요. 밑으로 갈수록 점점 더 가지를 치고 성장해 나가기도 바쁜데 오히려 자산이 부의 규모가 줄어든다라는 판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투자와 고용을 하겠습니까? 천재적인 인물들이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놔도, 세계적인 브랜드를 키워놔도 아들이나 손자대에 가면은 경영권이 휘청거리고 재산이 절반 이상씩 사라지는데 해외 자본들은 또 치고 들어오죠. 어떻게 기업과 경영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싶겠어요? 이 상속세 문제를 여러분들 부디 내 개인의 일처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러다가 대한민국 10년, 20년 지나면 진짜 망한다니까요.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던 분들이라면 구독 한번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한번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버를 많이 좀 응원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
안녕하세요, 염영숙입니다. 다음 카페의 정책 변경으로 글을 안녕하세요, 염영숙입니다. 다음 카페의 정책 변경으로 글을 쓰고 작성자 본인이 댓글을 달게 되면 작성자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드러난 사실이 있죠. 남성 혐오와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서 자기가 글을 쓰고 자기가 답을 하면서 특정 여론인 듯 조작을 하는 글이 대거 발견됩니다. 남성 비하 조롱 혐오하는 내용 혹은 여성이 남성에게 뭔 피해를 받았다는 글 등을 올리고 댓글 조작으로 마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듯한 여론을 형성합니다. 하는 짓거리들이 가관이야 아주. 교도소 간 전남충 며칠 뒤 출소인데 너무 무서워. 쓸데없는 걱정인가 싶으면서도 한남이 무슨 짓 할지는 모를 일이니까 진짜 존나 무서워. 이렇게 글을 쓰고 또 지가 댓글을 써요.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여시가 걱정해야 할 건 전남충이나 전남충 주변 인물들인 것 같아. 응, 바로 이사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샤. 아니야 여샤, 그럴 리길 잘했어. 하루빨리 도망치길 바래 여샤. 그러니까 전 남친이 범죄자라서 빵에 들어가 앉았는데 이 남친이 한국 남자라 뭔 짓을 할지 몰라서 무섭다.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여성이라서 피해받을까봐 두렵다. 남친이 한국 사람이라. 다른 글 한번 읽어볼게요. 나 광고회사 다니거든? 나한테 성희롱 DM 보냈던 연예인이랑 내일 촬영장에서 만나. 크크, 개웃긴다 진짜. 크크. 밤에 하는 다른 운동도 좋아하세요? 이래 써서 DM 온 거 씹었는데. 지금 연예인이 지한테 성희롱을 했다는 거죠. 지가 매력 있어서. 또 지가 댓글을 달아요. 헐, 미친. 시발 아이돌이야? 미친 아이돌 맞아? 헐 씨발. 지가 말하고 지가 대답하고 전형적인 피해망상 정신병이죠. 광고회사를 다니는 지가 너무너무 이뻐서 연예인도 자기한테 성적인 농담을 던진다는 망상으로 지 보잘것없는 자존감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서 연예인을 포함한 모든 남성을 성희롱을 일삼는 미친놈들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솔직히 키 187 안 되고 못생긴 남자랑 사귀는 여자들 둘 중 하나인 듯. 1. 돈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사귐. 2. 자존감 낮음. 보통 이런 부류가 성격이 좋아서 외모는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성격 좋고 외모 그냥 최소 기본이라도 되는 정도랑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자기가 그런 애들 만나기 힘든 거 알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듯. 휴, 도태남 만나지 맙시다. 짜증이 훅 들어오네요. 이거 레알 크크크.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니까 도태남 새끼들 만나는 애들 존나 이해 안 돼. 아예 그냥 봉사활동을 할 것이지. 그리 자극적이어서 그렇지 맞는 말이기는 해. 키 187이 안 되고 잘생기지 않은 남자는 모두 도태남이다. 키 187이 안 되고 잘생기지 않은 남자를 여자가 만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187이 안 되고 잘생기지 않은 남자를 진심으로 만나는 여자는 자존감이 낮은 여자들이다. 그래서 네가 짜증이 난다? 아니, 얼평, 몸평, 성적 대상화가 문제라 그러지 않았어 니들? 남자 키 평가하고 얼굴 평가하고 그걸 넘어서서 그 파트너까지 매도를 하네? 보셨죠 여러분? 그냥 남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싫은 거예요 이 등신 똥패미년들은. 지들이 남자를 혐오하는데 방해가 되잖아? 그럼 남자들과 사이좋은 여성들까지 혐오한다니까? 저런 애들이에요 쟤들이. 저런 물건들의 사고체계는 열등감과 질투 그거밖에 없습니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거 뭐 그딴 거 없어요 쟤네는. 지들 머릿속에 가득 찬 저 충격적이고 역겨운 사고체계가 마치 대세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모든 여성들을 지들 같은 인간 쓰레기로 보이게 하려고 없는 여성 혐오를 만들어 남성 혐오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뭘 한다? 가짜 사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본인 혼자 티키타카 해가며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댓글을 조작한다. 아 그렇잖아. 제정신인 사람이 저런 답 안 나오는 글에 동의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지가 쓰고 지가 댓글 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글을 본 사람들이 아 다른 여자들은 속으로 다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동의 못하는데 얘들은 왜 이러지? 내가 잘못된 건가? 멀쩡한 사람들한테까지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인식체계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고 저딴 핵폐기물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가면서 정상적인 사고체계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것들 하는 생각부터 하는 모든 방식들이 아주 유치하고 썩어 빠진 거예요. 군중 심리를 이용한 거거든. 자, 대다수가 동의하는 생각에 반대 입장을 내면 그 그룹에서 배척될 수가 있으니까 싫어도 동의하고 가게 되는 수가 있거든. 만약 남성 혐오하는 게 주된 분위기일 때 그거에 반대하면서 자기 주관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단적으로 사이버 불링이 날라오겠죠. 그래서 저런 정신 나간 선동에 쉽게 반발도 못하고 마지못해 동의하는 척이라도 해야 됐던 겁니다. 여성시대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외면하거나 가담하거나 하는 거지. 저 물건들은 이런 방식으로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여성들의 생각을 개조해서 페미로 만들어 왔던 거예요. 아주 더럽죠?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악랄한 피해망상 정신병,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불리우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성시대 익명 게시판 조작 논란, 페미니즘의 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저건. 페미 본인들 말고는 아무도
아무도 저 따위 파렴치한 생각에 동의해주지 않으니까 망상을 글로 쓰고 댓글 조작을 해서 선동을 하는 게 비단 여성시대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페미니즘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는 죄다 이래. 거짓말과 조작이 아니면 유지가 안 되는 게 페미니즘이다. 이 짓거리를 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쭉방 카페의 공지사항이에요. 회원님들께 알립니다. 쭉방 카페는 온라인상에 유일하게 남은 회원수만 100만 명이 넘는 진보 성향의 대형 여성 커뮤니티입니다. 한남은 황갈색 갈기를 휘날리며 이빨을 드러내고 사냥감을 노려보는 무서운 사자가 아니라 기생충 같은 작은 불알 두 쪽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 하는 죽은 개 같은 존재들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패시면 됩니다. 단언하건대 세상은 여성들의 노력과 수고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회원수 100만의 진보 성향 여성 커뮤니티에서 남성을 혐오하고 공격할 것을 공공연하게 주문하고 있네? 자, 여기서 토막상식 하나. 진보 성향이 뭐냐? 민주당, 정의당, 여성의당, 윤미향, 윤지선, 윤김지영, 진중권 이런 걸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2021년 대한민국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고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하니까 여성들은 남성을 공격해야 된다. 이게 한국 페미니즘과 여성학자들 그리고 진중권과 정의당, 민주당, 여성의당이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 메시지에는 논리도 근거도 없어요. 오로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 성차별과 성폭력이 난무하는 가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갖고 와서는 현실 세계의 한국 남성들을 매도하고 있다니까? 제정신들이 아니야 이 물건들은. 야 여명숙이 너는 뭐 저런 망상증 환자들이 댓글 써놓은 거 갖다가 너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아 그게 아니라니까. 저 망상과 거짓말과 가짜 사례들이 정책 제안을 위한 근거라고 연구 보고서가 나왔어요. 저 망상 똥글에 달린 똥 댓글들이 근거고 사례랍시고 떡하니 박혀있다니까. 민주당 여성정책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꿈에서 강간당해서 트라우마가 생겼대. 그게 이 나라 남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라는 근거니까 두드려 잡아야 된대잖아. 왜? 꿈에 나오고 댓글에 많이 달렸대잖아 지금. 여기 있대니까. 저 댓글들로 정책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나온 여가부 정책보고서, 연구보고서들, 각종 논문들에 실려진 사례들 이거 싹 다 개구라란 얘기야. 민주당 권인숙이, 여성의당 윤지선이, 여성의당 윤김지영이, 정의연 이나영이 이런 애들이 사례로 들고 있는 게 죄다 저런 댓글들이라고. 애초에 남성 혐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각종 익명의 여성 커뮤니티 그리고 특정 개인 블로그와 페미니스트의 비공개 페이지를 통해 저따오 댓글들만 피해 사례라고 수집했네. 없는 여성 피해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여성 혐오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미 지들끼리 남성 혐오를 하고 있는 사이트들에서 피해 사례라고 수집을 했다. 자 봅시다. 남성 혐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퍼온 똥글이 근거가 된다는 얘기는 뭐요? 처음부터 남성 혐오를 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얘기밖에 더 돼? 민주당 권인숙이가 만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 말하는 여성차별과 피해 사례라는 근거가 여시와 쭉방이고, 권인숙이가 만든 걸 갖고 윤지선이랑 윤김지영이가 또 이게 근거랍시고 말 같지도 않은 논문을 싸지르고 다니네. 아니 권인숙이, 윤지선이, 윤김지영이는 여시랑 쭉방 없으면 어쩔 뻔했냐 니네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저런 망상 댓글들 있죠? 저거 정신 나간 것들이 정신 나간 짓 했다 이러고 가볍고 단순하게 보실 일이 아니에요. 저게 이 나라 남자들이 잠재적 가해자라는 증거라잖아.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 거, 저 물건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민주당에서 정책으로 나갑니다.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와 조작, 선동, 세뇌된 여론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의 연구보고서 내지는 논문들에 실리고 거기에 여가부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필터까지 거쳐지니까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해괴망측한 법과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자 모두 이해되시죠? 긴장들 놓으시면 안 돼요. 아 마지막으로 축하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권인숙 여시가 이재명 캠프 공동 상황실장으로 임명되셨다고. 이재명 후보가 권인숙 여시를 모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권인숙 여시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젠더 감수성과 성평등을 연구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온 전문가다. 성평등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에 맞춰 열린 캠프의 전반적인 운영과 정책 등을 관할할 예정이다. 2030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열린 캠프, 성별과 상관없이 청년들의 고른 지지를 받는 이재명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의 이런 기대에 권인숙 여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행복한 성평등 사회의 비전을 만들겠다. 청년들의 불안한 삶에 대한 구조적 대응책을 만들고 차별과 혐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세대 및 젠더 간의 간극을 통합과 공감의 영역으로 전환해 나가는 길을 만들 것이다. 누구랑 손잡고 뭘 만들겠다고? 이재명 여시와 권인숙 여시가 손잡고 아예 나라를 메갈리아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그지? 야, 난 죽어도 그 꼴은 못 보겠다. 저기 권인숙 여샤, 아줌마 그거 들어봤어? 찢는 거? 딴 사람은 몰라도 아줌마는 그거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여성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어? 뭐씨 자리 준다 그러면은 소신이고 나발이고 없냐? 같이 찢을 거요? 자, 권인숙
권희숙 여시가 이재명 여시한테 조르란 말이야.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고 세대 및 젠더 간의 간극을 좁히고 2030의 표를 얻으려면 진실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여시가 형수랑 형수 친정엄마 찍는 거 이걸 유세차에서 하루 종일 틀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란 말이야. 이런 걸 진실되게. 뭐 어쨌든 권희숙 여시아 축하하고 그거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네. 여성의당 얘는 6살 때 페미가 된 애예요. 얘가 베토벤이 9살 때 음악적 재능을 발현했고 모차르트가 5살 때부터 작곡을 했어요. 이 양반은 6살 때 페미가 됐어요. 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위촉. 대통령 문재인. 그렇지. 페미의 끝은 뭐다? 종북이다. 한 군데로 다 모이는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야, 니네 요새 몰려다니면서 그거 안 하냐? 채비대대 또 하냐 그거? 청와대 가서? 야, 그나저나 윤지선 윤김지영이는 너 부러워서 어떡하냐? 넌 6살 때부터 페미질에서 걔들보다 짬이 더 세냐? 윤지선이 윤김지영이 겁내 불쌍하네. 불러주는 데도 없고 쳐 밟히고 다니고. 너도 찢으러 가냐? 끝. 지구.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딱 한 가지만 가져와서 이재명 후보한테 적용을 시키더라도 진작에 이재명 후보는 사퇴를 했었어야 된다. 아니, 사퇴 수준이 아니라 구속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주준입니다. 요즘 한창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화천대유 논란과 대장동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가 탄핵을 시킬 때 그 탄핵을 시켰던 기준 딱 한 가지만 가져와서 이재명 후보한테 적용을 시키더라도 진작에 이재명 후보는 사퇴를 했었어야 된다. 아니, 사퇴 수준이 아니라 구속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리의 지금 규모라고 하는 거,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측면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비리 논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보다도 크면 크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 저는 좀 궁금해지는 겁니다. 왜 그때 당시에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워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울면서 소리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눈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적폐를 몰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현재 지금 이 순간에는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현재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감성 파리시 떼법, 그 떼법의 원조라고 불리는 민식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다음과 같은 영상이 화제가 됐는데요. 보니까 자동차가 지금 좌회전을 하고 골목 쪽으로 들어갑니다. 앞에 지금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후방 카메라를 보니까 아이가 지금 쓰러져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보더라도 자동차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 후방 카메라로 봤었을 때만 아이가 쓰러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운전자 과실이 아닌 거죠. 자동차는 그냥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던 것인데 그 자동차에 아이가 지금 부딪혔던 겁니다. 그러면 질문, 이런 지금 상황에서 과실을 따진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는 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이 다친 경우이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 100% 과실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도대체 보험사가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 자, 근데 지금 저 사건이 아직까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에 가면 그러면 좀 내용이 바뀔까? 그런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찰에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경찰에 가도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경찰에 가서는 상황이 더 악화가 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 아까 전에 영상을 가만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아이가 지금 넘어졌던 장소,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결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CCTV로 봤었을 때 제한 속도를 지켰는데도 상황이 나빠질까? 글쎄요. 애당초 민식이법이 만들어졌던 계기를 생각해 봤었을 때는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식이법을 만들었던 그 사건도 어땠습니까? 제한 속도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법원은 운전자에 대해서 금고형을 선고했죠. 민식이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랬던 겁니다. 현실적인 판단을 가지고 법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떼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의 떼법이 어떤 식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인다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민식이 부모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하라고 놔주는 우리 아이들 이름 대준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협상카드로 절대 쓰지 마세요. 사과해야 됩니다. 꼭 사과 받을 겁니다. 당신들한테 무릎 꿇을까지 꿇은 우리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죠.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 누가 그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아이를 먼저 떠나보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민식이 부모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묘한 이야기 한 가지가 나오죠. 자기들이 무릎까지 꿇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건데 그 사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사람은 나경원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민식이 부모뿐만이 아니었죠. 최여준 군의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로 나경원 대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었고요. 이혜인 양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로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럼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부모님들이 지금 하나같이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를 지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당시 국회는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었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공수처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하다 보니까 국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던 것이고 민식이법을 필두로 한 법들도 상정되지 못했던 것이죠.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해서 국회가 열리지 않았고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 이게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민식이 어머니의 분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SNS에도 다음 같은 글을 남겨놨죠. 글만 보더라도 얼마나 감정이 격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글에 대한 댓글 반응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왜 민식이 부모님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당초 국회가 열리지 않았던 이유 자체가 나경원 원내대표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인권을 파괴하는
글만 보더라도 얼마나 감정이 격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글에 대한 댓글 반응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왜 민식이 부모님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당초 국회가 열리지 않았던 이유 자체가 나경원 원내대표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뭐였습니까?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의 대상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애당초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과 같은 그런 식으로 누구누구법, 이름을 딴 감정적인 떼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더 잘못된 거는 뭡니까? 집권 여당이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그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다라는 거, 민식이법을 앞세워서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라는 거, 이게 진짜로 잘못된 것이죠. 민식이법이 결국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민식이 어머니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죠. 이렇게 대단한 법안 아니지 않아요? 우리 민식이가 뭐라고? 왜 이렇게 우리를 이용하는 이거 아니야? 수많은 국민들이 민식이 부모의 눈물을 보고서 이 사안에 대한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거부했습니다. 아이를 지금 잃었다라고 하는데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냐. 감히 그런데 이런 사건에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냐. 그거 자체를 거부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가장 잘 이용했던 게 누굽니까? 바로 방송사들입니다. 계속해가지고 민식이 부모의 슬픔을 언론을 통해가지고 노출시키고 오히려 강화시켰죠. 언론사들뿐만이 아닙니다. 대놓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 사건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첫 질문을 민식이 부모가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고,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민식이 엄마 아빠가 참석했다라는 걸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대요. 빨간 거짓말이죠. 누가 참석할지, 누가 참석을 못하는지 그거를 다 선정을 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도를 통해서 민식이 부모가 오는 줄 알았다. 이런 식의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민식이 부모의 구구절절한 그 사연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그리고 뭐도 잊으면 안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슬픔에 잠긴 표정, 저것도 잊으면 안 되죠.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의 규제를 만들고 인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수만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근데 대한민국에서 법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민식이법과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슴 아픈 사연, 그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기초로 해가지고 법을 만든다. 현실적이지 않은 법은 반드시 현실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민식이법이 제정이 됐던 게 2019년도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상 사고 건수 자체가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이때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수많은 규제를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개인의 자유는 억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회는 필히 반드시 전체주의 사회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가장 규제가 심하고 가장 법이 많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 제발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같은 대한민국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현실다워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현실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터지다 보니까 이거 내가 정리가 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제 채널을 구독을 안 하시고 알림 설정을 안 해놓으시니까 그렇죠. 제가 매일마다 이재명에 대해서 새로운 논란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거 한 개라도 놓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구독, 알림 설정 이런 거 안 하신 분들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정리하겠다라는 걸 위해서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매일마다 새로운 논란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한 개라도 놓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가지고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낙연 측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낙연 측의 잡음 정도야 무시할 수 있다라고 쳐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의 엄청난 잡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경선을 끝으로 이재명으로 대통령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을 하면서 뭔가 상황이 정리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죠.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득표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50.29%로 가까스로 과반을 넘겨서 본선에 직행했는데요. 저게 가능했던 이유가 중도 사퇴를 했던 정세균과 김두관 두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세균은 지금까지 2만 3천 표 정도를 받았고요. 김두관은 4,400표 정도를 받았습니다. 저 두 사람의 표를 무효표로 하지 않고 유효표로 처리하게 된다면 전체 모집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지사의 득표율이 49.32%로 낮아지게 되고 과반을 못 넘기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낙연 측에서 주장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100명 중에서 50표를 받았으면 50% 득표한 게 맞지만 150명 중에서 50표를 받았으면 50표를 득표한 게 아닌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김두관 두 사람의 표를 합쳐서 모집단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못 넘긴다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어거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따르면은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측에서 분명히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랑 결선 투표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만 밀어붙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낙연 측의 저런 식의 주장이 마치 그냥 음모론인 것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우기게 하듯이 불복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서 묻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사건이 점점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집단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송영길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규정에 따라가지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이에요. 질문이 생기는 거겠죠. 정말로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이재명 측에서도 야 그런 거 됐다 야 그러면 막 소란스러우니까 그냥 우리가 한 팀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결선 치르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인데 왜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놀랍게도 이낙연 측에서 62%나 득표를 했고 이재명은 28%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만 하더라도 30만이 훌쩍 넘고요. 그중에서 유효 투표가 24만 명을 넘습니다. 왜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측에서는 합리적인 이낙연 측의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우기는 것일까? 이유가 딱 한 가지인 겁니다. 결선 투표를 하면은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관위원장인 이상민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62.37%를 얻은 거를 보고 잘못 읽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당황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민심은 천심이고 끝까지 선거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 이상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낙연, 이재명이 0.01%로 이겼어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인 것이다. 선거는 끝까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엉뚱한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봤었을 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상 최대 지금 비리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의 수준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지금 투표로 보게 된다면 60%가 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낙연을 지지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우기기로 이낙연 측의 주장을 묵살하고 있으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까? 김종미 의원이 이번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죠. 의도를 했다면 부정선거인 것이고 의도를 안 했다면 착오라면서 지도부가 이런 식의 이의 제기를 이유 없이 기각한다. 이거는 의도적인 기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 이재명 1대1로 결선을 가게 된다면 상식적인 국민들이 개입했을 때 이재명이 질 수도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이낙연 측의 합리적인 주장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내부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저께 문의했던 사람 기각한다. 이거는 의도적인 기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 이재명 1대1로 결선을 가게 된다면 상식적인 국민들이 개입했을 때 이재명이 질 수도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이낙연 측의 합리적인 주장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내부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9월달부터 서른 의원은 이재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마지막 경선 전에도 최초 지시자가 누구냐가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사실상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었고, 그리고 이재명이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저 때까지만 해도 제가 서른 의원이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김어준이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경선을 앞두고 뒤집기를 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선이 끝나고 나서도 서른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재차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 본선을 가면 진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제보자 3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이 연루돼 있다라는 거죠. 서른이 만났다라고 하는 제보자 3명은 지금 자신의 신변이 두려워서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을 상대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게 지금 두려워서 얘기를 공개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갈등이 심화가 된다면 이 세 사람의 입장 또한 마찬가지로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죠. 이번에 이낙연 측에서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계기가 뭐였습니까?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침묵해왔던 청와대가 이런 식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낙연의 입장이 바뀌었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친문 세력의 대표라고 하는 이낙연은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경선이 끝나고 어떤 모습을 보였었습니까? 놀랍게도 이재명 후보의 지명을 축하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이낙연이 정치적으로 승복해야 된다, 문재인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입장입니다. 당연히 이낙연 측에서는 엄청나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지금 상징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이재명한테 축하 인사를 보내고 경선 과정이 깨끗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얼마나 불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에 대해서 서른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청와대가 서둘러 입장을 발표한 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하실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로 그 얘기가 떨어지기 무섭게 문재인 측에서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대장동 사건 검경 철저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라,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나 문재인 대통령을 못살게 굴었던 이재명이 호남의 표를 받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문재인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언급을 한다, 당연히 이재명 측에서는 엄청난 지금 위기일 수밖에 없겠죠. 침묵을 지키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저 메시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황이 굉장히 변할 것 같은데요. 이 혼란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본인 스스로는 고통스럽겠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